이제 제가 주로 드릴 말씀은 강희석 척추염에 대한 전반적인 것과 좀 향후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주로 궁금한 거 질문을 주로 받아서 설명해 드리는 이제 그런 거 위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질환은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진단명을 딱 들으면 굉장히 무서운 병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 이제 이 척추에만 꼭 오는 병은 아니지만 일단 염증이 생기는 부위는 이 힘줄에 염증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해가 좀 이제 아까 환자의 역할을 경험하는 동영상을 잠깐 보셨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주로 관절을 싸고 있는 막에, 그러니까 아주 작은 관절들을 포함해서 관절이라는 구조는 뼈와 뼈가 있고, 뼈와 뼈를 이제 윤활 작용을 해주는 윤활막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염증이 생겨서 관절이 자꾸 안 움직여지고 붓는 거고요.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병은 이렇게 힘줄이 붙어 있는 인대나 힘줄이라고 하는 건 이제 뼈를 싸고 있는 건데, 뼈가 흔들리지 말라고 거기 부위에서 인대가 뼈에 붙어 있는, 뼈에 염증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뼈에, 이게 지금 척추체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하얗게 염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염증이 생긴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이 염증이 생겼던 부분은 이걸 지방 조직이라고 하는데, 지방으로 다시 변화가 되고, 이 변화된 지방에 나중에 이게 뼈가 조금씩 자라면서 보시면 두 개가 연결이 됐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강직성 척추염으로 강직이 진행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 게 사실 저절로 막 변화가 되는 아주 무서운 병이라기보다는, 실제 퇴행성 관절염에서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뼈는 그 주위로 자꾸 뼈가 자라기 때문에 뭐 이런 형태로 보일 수가 있어서, 이게 이제 어떻게 힘이 가해지는 관절 주위로 주로 많이 온다 이렇게 올 수 있는 게 아킬레스건이나 초기에 온다면 발 뒤꿈치나, 그 다음에 뭐 무릎 주위에도 올 수가 있고, 뭐 고관절 주위에도 있고, 또 뼈를 둘러싸고 있는 곳에 힘줄이나 인대가 많기 때문에요, 거기에 다 염증이 생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의 원인은 자가염증 질환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 정도의 충격을 받았을 때 일반인들은 이제 염증이 생기지 않는데, 이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긴 이후에 힐링 과정에서 그 염증 생긴 부위가 뼈로 대체가 되는 그런 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역세포가 자기 조직은 공격을 하지 않고 원래 세균을 공격해야 되는데, 세균이 아닌데도 이거를 잘못 인식을 해서 나의 몸에 있는 조직을 과도하게 공격을 한다. 일종의 알러지하고 약간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이제 알러지라는 거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거에 반면에 이거는 이제 꾸준하게 만성으로 염증을 계속 일으키면서 생기는 병이다. 대신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뭐 자가 면역 질환이나 다른 질환들이 각각의 면역 세포가 공격하는 타겟이 틀린데,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병은 아까 말씀드렸던 인대가 뼈에 붙은 뼈를 공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전적 소위는 HLA-B27이라는 게 양성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유전적 소인이고요. 근데 이게 뭐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유전자가 아니고, 이제 누구나 가지고 있는 백혈구의 혈액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혈구의 혈액형 가지고는 A형, B형, AB형, O형 이렇게 보는데, 백혈구는 면역세포의 혈액형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수십 가지에서 수백 가지가 있는데, B라는 타입에서 B에서 1번부터 50몇 번까지 있는데, 27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면역 반응을 좀 더 세게 일으키기 때문에 아직 원인은 잘 모르지만 이들에게서 없는 사람보다 한 10배 정도 더 잘 생긴다. 그리고 그 외의 유전자가 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B27이 양성이라고 해도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한 4% 정도가 양성으로 보이는데, 그 중에 이제 걸리는 사람은 한 10%에서 7%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유전적 소인이 크냐? 약간 큰 병이기는 합니다. 이게 면역질환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B27처럼 이게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30% 정도 역할을 하는데, 일반적인 질환들이 유전적 소인이 없는 질환은 하나도 없죠. 다 있는데 다른 것들은 굉장히 많은 유전자들이 비슷비슷하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바로 유전될 확률이 적은 반면에 얘는 유전적 소인이 한 70%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일란성 쌍둥이일 경우에 둘이 똑같이 걸릴 확률이 한 70% 정도가 같다고 하니까 이게 유전적 소인이 한 3분의 2 정도 되고, 나머지 3분의 1은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어도 뭔가 이제 환경적으로 다치거나 세균이 들어오거나 뭔가 그런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데, 그 원인을 아직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적 요인 중에 현재 알려져 있는 거는 이제 큰 심한 장염을 앓고 난 다음에 병이 발병됐다라는 게 보고가 된 게 있고, 그 다음에 요도염이라고 해서 이제 성병을 일으키는 몇 가지 요도염에 의해서 그 균에 의해서 생긴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트라우마, 그 뼈가 붙어 있는 그 부분을 크게 다친 이후에 힐링이 되면서 완전히 낫지 않고 이제 염증이 계속 생긴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기 아킬레스 건염인데 보시면 이렇게 빨갛게 붙는데요. 이게 여기에 생기는 이유가 요게 이제 발바닥 뼈거든요. 발 뒤꿈치인데 여기에 이제 큰 아킬레스건이 붙어 있고, 여기에 붙어 있는 부분에 보면 여기 이제 연골이 있는데, 면역세포가 공격하는 조직이 요 뼈와 힘줄의 사이에 있는 그 조직을 공격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아주 딱딱하게 연골로 변하는 그 부위가 염증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있는 부위가 대부분은 뼈가 튀어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뼈가 튀어나온 부분은 힘줄이 다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발뒤꿈치도 그렇고 팔꿈치도 그렇고 그 외에 그 여러 가지 갈비뼈 이런 부분도 전부 다 이제 근육이 다 붙어 있는 거라 거기에 이런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염증 부위는 전체적으로는 다 강성 척추염이 류마티스 관절염과 다른 거는 주로 중심관절, 축이라고 하는데, 이 그 척추 쪽과 연결되어 있는 관절들에 주로 염증이 생기면서 거기에 붙어 있는 이렇게 뼈가 튀어나온 부분들, 팔꿈치나 그 다음에 여기 옆구리 아프시다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이제 골반에 있는 옆구리나 그 다음에 등도 이게 이제 공룡뼈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그런 부분도 누르면 다 아프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무릎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 염증이 생기거나, 이렇게 발 뒤꿈치가 아프거나 족저근막염처럼 발바닥이 아프거나, 그래서 이게 거의 초기 증상이라고 보면 되고요. 초기에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제 점점점 올라가는 형태로 나타난다. 근데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부를 때는 척추를 침범해야만 우리가 강성 척추염이라고 부르고, 그 전 단계에서는 그냥 척추관절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강성 척추염으로 바뀌게 되면 척추가 굳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중환병이다 해서 우리가 산정특례까지 해주고, 그 전 단계에서는 이제 아직 척추가 굳을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냥 그 염증만 컨트롤하고 산정특례까지는 안 가고 약은 비슷하지만 이제 그 면역 치료제나 이런 걸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고관절도 잘 올 수가 있는데, 고관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근육이 붙어 있어서 얘가 다리뼈를 움직이게 하고, 그 위아래로 해서 캡슐이라고 해서 힘줄들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렇게 염증이 생기면 많이 아프고, 그 염증이 퍼지면 이제 연골도 다 닳기 때문에 연골이 녹으면 고관절이 서로 붙어버리면 못 움직이게 되니까, 이제 강직성 척추염에서 가장 심한 합병증 중에 하나라고 하면 이 고관절이 다 닳게 되면 그게 이제 가장 큰 합병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큰 합병증은 이제 척추가 굳는 건데, 사실 척추는 다 굳게 되면 그걸 되게 무서워하시기도 하지만, 사실상 실제 환자들을 보면 척추 쪽은 이미 다 굳어서 오거나 아니면 맨 초기에 엉덩이가 아파서 오거나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엉덩이가 아플 때는 통증이 심하지만 이제 척추가 굳을 때는 그렇게 통증이 심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움직이면은 편해지니까, 그리고 아플 때 소염제 먹으면은 그냥 뻣뻣한 게 풀리고, 이런 양상이다 보니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게 결국 오게 되는 단계가 목이 안 들어갈 때쯤 되면 그때 많이 불편해서 이제 강성 척추염이구나 하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합병증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그때까지 굳었지만 불편한 거는 있지만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병원에 늦게 오게 되는 거고, 실제 고관절 침범하면 이거는 못 걸으니까 어쩔 수 없이 와서 오거나, 심지어 이제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한다든가 하는 가장 좀 심한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되는 게, 이제 고관절이 다르면 염증으로 상하게 되면 좀 심각한 합병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시성 척추염 진단이 어려운 이유가, 이게 아주 나이가 어릴 때부터 해서 서서히 올라가는 질환이고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을 한 후에 진행을 하는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단도 어렵고 또 원인을 찾을 수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아킬레스 건염이나 하지 관절염, 이게 이제 맨 처음 시작인데, 이게 소아나 청소년기에 처음에 맨 시작되는 게 이제 맨 아래에서 오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차례대로 오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일단 보통 내가 못 느끼더라도 초기에는 아킬레스 건염이나 다른 데 염증이 이미 그 발바닥부터 시작해서 좀 올라왔을 확률이 좀 높다. 근데 이제 그거는 주관적인 거라 모르고 넘어갔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어릴 때는 이런 형태로 많이 오고, 그 다음에 10대 후반부터는 조금씩 올라와서 이제 고관절하고 엉덩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강시성 척추염의 가장 통증이 심한 이제 나이가 되는 건데, 이때는 이제 못 걸어서 쩔뚝거리고, 이제 근데 엑스레이 찍어보면 다 정상이니까 자꾸 이상은 없는데 왜 쩔뚝거리냐 그러고, 이런 나이가 딱 이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진단을 못 받으면 이제 좀 예후가 안 좋고, 오히려 이렇게 아프면, 아파서 요새는 워낙 인터넷도 발달이 돼 있고 하니까 잘 찾아보면 증상을 많이 알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오게 되면 좀 진단이 좀 빨라진 것 같습니다. 옛날 같았으면은 뭐 이 상태에서 찍어보고 안 되고 계속 병을 키워서 나중에 다 굳어서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뭐 지금은 많이 빨라진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요 단계에서 진단을 못했거나, 아니면은 이때 통증이 별로 심하지 않았던 환자들, 잘 못 느꼈던 환자들은 간헐적으로 아팠다 안 아팠다 하다가 허리가 아프다고는 하는데 아침엔 뻣뻣한데 조금 움직이면 풀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통증이 그닥 심하지 않고 뻣뻣함이 좀 주가 되는 병이다 보니까 계속 아침에 일어났을 때 뻣뻣하고 움직이면 호전되고, 근데 내가 운동을 좀 안 해가지고 좀 내 몸이 둔해가지고 안 움직이는 게 아닌가, 뻣뻣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굳음이 오게 되는 나이가 이제 10대 후반부터 20대, 주로는 20대 중반부터 허리 쪽을 침범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운동을 안 하고 이제 척추 모양을 따라 이제 S자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앞에서 잡아 당기다 보니까 자꾸 구부리고 있으면은 훨씬 더 편하거든요. 억지로 펴면은 자꾸 좀 힘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자꾸 이렇게 구부리고 있다 보면 그 상태로 관절이 안 움직이면은 그 관절은 굳게 되는데, 그러면서 통증이 심한 게 아니고 저절로 서서히 관절을 안 움직이면서 굳고 나면 이제 뒤로 제끼는 게 이제 안 움직여지는 거죠. 그런 양상으로 오게 되는 게 여기 염증성 요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환자들 보면은 이제 요거는 고관절이 다른 케이스인데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은 사실은 강시성 척추염이 진단은 쉬운 케이스인데, 문제는 이제 고관절이 아파서 갔을 때도 강시성 척추염을 이제 아는 쪽으로 가면은 진단이 되는데, 모르는 경우에는 그냥 고관절이 상했다 하고 인공관절만 해버리고 그냥 가만히 냅두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이게 이제 뭐 그 수술하는 파트에서는 딱 아픈 관절 그거 하나만 보고 이게 왜 왔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찾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술을 이미 한 경우에 고관절을 이렇게 일찍 침범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심한 거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허리나 척추 쪽으로 굳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관절도 주로 침범을 하고, 보시면 이제 여기가 완전 하얗게 변하고 틈이 거의 없거든요. 틈이 거의 없는데 이쪽에 인공관절을 하셨던 케이스고, 이분은 좀 아주 젊은 분이세요. 20대 아마 중반인가 초반에 수술을 하셨던 분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뭐 이런 경우가 좀 더 시비어한 좀 나쁜 케이스다. 하지만 뭐 이런 관절은 인공관절을 하면 대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럴 때는 못 걷지만 수술을 하고 나면 또 이제 잘 걸을 수가 있어요. 단지 한 가지 문제는 이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금속 혹은 세라믹으로 바꾼 인공관절을 언제까지 쓸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문제라, 사실 어린 나이에는 되도록 수술 안 하고 버티려고 하는데 삶의 질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일을 못 하게 되니까
어린 나이에도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굉장히 흔한 관절 이외에 가장 흔하게 침범하는 데가 포도막이라고 하는 눈입니다. 눈. 근데 이게 침범을 하게 되면은 제 환자분들도 상당히 많은 걱정을 하시거나 혹은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질문하거나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게 이제 개인 병원 안과 가면은 뭐 실명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강직성 척추염에서 오는 포도막염은 그렇게 그 무서운 병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생기는 위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직성 척추염은 근육이 붙어 있는 데 염증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도 이 동공주의로, 동공이 원래 이렇게 그 빛이 들어오면은 이제 이게 작아졌다 커졌다 하고 렌즈도 이렇게 두께가 조절되는 그런 게 근육이 붙어 있는데 그 앞쪽에 주로 염증이 생기는 포도막염이라 얘가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한 4주에서 8주 정도 지나면은 좋아지고 이런 양상을 되풀이하는 거라 뭐 실명까지 가거나 하는 병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앞에서 염증이 자꾸 생겼다 없었다 하면은 여기 이제 흔적이 남다 보니까 약간 찌꺼기가 차고 그러면 이제 밝게 보이지가 않고 약간 좀 희미해지거나 그 정도의 시력 손실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뭐 다른 류마티스 질환, 이제 베체트나 다른 혈관염 이런 데서 오는 포도막염은 아예 그 당뇨에서 오는 망막병처럼 뒤에 망막 혈관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아예 완전 실명이 되거나 그 신경이 손상이 오게 되는데 이 강직성 척추염에서 오는 거는 그냥 앞쪽에만 생겼다가 없어지는. 하지만 이것도 환자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그 합병증 중에 하나예요. 한 30% 정도에서 온다고 돼 있고 생기면 안 보이고 눈이 아프니까 일하는데 많은 지장이 오죠. 책 읽기도 힘들고 굉장히 불편해지기 때문에 뭐 치료는 사실 여기다가 스테로이드 그 안약을 넣으면 그것만으로도 해결이 되는 걸로 돼 있지만 잘 안 나오면 안과에서는 막 먹는 면역제제도 쓰고 하는데 결국에는 스테로이드를 자주 쓰게 되면 이제 이 포도막염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이걸로 인한 그 백내장이 오게 되니까 그게 또 2차적으로 더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사실상 크게 문제되는 합병증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부에도 생길 수가 있는 게 건선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 10% 정도에서 같이 오는 건데 이제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옛날에는 이제 강직성 척추염,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장인데 크론이라고 요새는 많이 유명해졌죠. 이것도 윤종신이 앓고 있다 그래가지고 요새는 많은 얘기들이 있는 병인데 사실 이게 강직성 척추염하고 건선하고 그 다음에 이 크론 디지즈나 그 다음에 궤양성 대장염 이거는 전부 다 서로 친척지간의 병이에요. 그래서 약제가 거의 똑같고 이제 이게 전신질환이다 보니까 어디를 더 그 주로 주가 되느냐, 피부가 더 주가 되느냐, 장이 더 염증이 더 주가 되느냐, 관절이 더 주가 되느냐에 따라 병을 나누는 거지 각각의 주가 되지만 전신을 침범하니까 뭐 포도막염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이것처럼 피부도 같이 올 수도 있고 뭐 전부 다 세 가지가 다 같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제 특징적으로 이게 이제 종양괴사인자 차단제라는 뭐 엠브렐이나 레미키드, 뭐 휴미라 이렇게 요새 나오는 소위 주사제라고 하는 것들이 다 잘 됐기 때문에 이 병들은 다 같은 그룹에 속하는 병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실제 검사를 해보면 실제 장염은 이제 강직성 척추염에서 해보면 내시경 해보면 그 비특이적인 염증이 다 있어요. 한 70~80%가 있기 때문에 좀 장이 안 좋다 혹은 이런 증상들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크론 정도까지 막 혈변을 보거나 막 이럴 정도까지 설사가 정말 하루에 3~4번 이상 하고 막 이 정도까지 오는 사람들은 오게 되면 이제 이 병을 진단받게 되는데 그건 한 5% 정도만 서로 겹치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이제 약간 장 증상이 있더라도 혹은 증상이 없는 염증 정도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단은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 강직성 척추염은 지금 진단 기준은 굉장히 이 진단 기준에 들어가게 되면은 좀 많이 늦어요. 그래서 가장 이제 임상적 증상은 요통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통은 오는 거는 이미 나이가 어느 정도 지나서 척추를 침범한 지 한 4~5년이 지나야 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천장관절 쪽에 침범을 했을 때 진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그 증상이 생길 때면 좀 늦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엑스레이에서 천장관절이 녹아야 됩니다. 녹아서 변형이 생겨야만 강성 척추염이 진단을 할 수 있다. 즉 뼈를 살려야 되는데 관절을 살려야 되는데 관절을 살리지 못하는 거죠. 이미 망가진 다음에 진단을 하니까. 그래서 좀 진단이 늦다라는 면은 있지만 천장관절까지만 망가져도 사실 그 위로 천장관절은 전체 척추의 맨 아래 관절 하나일 뿐이고 그 위로 관절은 거의 30개 이상에서 한 50, 60개 관절이 다 있기 때문에 그 흉곽부터 해가지고 다 그 관절들만 안 굳으면 운동 범위가 다 유지가 되고 아무런 합병증이 없어요. 그래서 천장관절에 왔을 때만 이것만 가지고도 진단만 빨리 된다면 대부분은 그냥 아무 문제가 없고 여기에만 국한돼서 염증이 있다가 나중에는 아예 그 척추로는 침범 안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강성 척추염을 딱 진단받았다 그것만 가지고 너무 걱정을 하거나 할 필요는 없는 병입니다. 난치병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약도 아주 잘 듣는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엑스레이인데 보시면 여기가 이게 천장관절이라는 데요. 이 꼬리뼈하고 골반하고의 사이이니까요. 그 딱 꼬리뼈에 있는 여기가 이제 꼬리뼈인데 꼬리뼈 양옆으로 아프시다고 보면 돼요. 꼬리뼈 가운데가 아픈 게 아니고 꼬리뼈라고 하니까 이제 꼬리뼈 가운데 아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꼬리뼈 가운데는 그냥 다리를 움직이는 근육이 붙어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이 걷거나 운동을 과하게 해도 아플 수가 있는 거고 관절은 이렇게 옆으로 붙어 있어요. 아까 그 사진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있으면 여기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이 뒤에 엉덩이가 있으면 엉덩이 옆 관절이니까 거기가 아파서 쩔뚝거리는 좀 엉덩이가 아프다. 그리고 전형적인 특징은 관절염이기 때문에 어디가 아프냐라고 물어보면 엉덩이 전체가 아파요 이런 게 아니고 거기를 때리거나 충격을 주면은 아주 멍이 든 것처럼 굉장히 심한 통증을 유발을 해요. 보통 디스크 때문에 아픈 경우는 이제 엉덩이부터 해서 허벅지 뒤까지 쭉 다 근육까지 다 아프면서 어디가 아픈지를 잘 모르고 어디가 아프냐고 이렇게 두들겨 봐도 별로 그냥 두들기면 시원하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거의 근육통이거나 그런 문제이지 관절염 때문에 온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처음에는 염증으로 뼈가 녹으니까 이때가 제일 아플 때고요. 이게 울퉁불퉁한 게 뼈가 녹은 거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뼈가 자라면서 좁아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틈이 없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다치면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그레이드 3다 4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 천장관절에 있어서 그레이드는 그 진행을 나타난다기보다는 진단을 위한 기준이라 그 환자분들이 이것도 많은 질문을 하는데 저는 그레이드가 몇이에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천장관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관절 하나에 불과하고 위에 허리 쪽으로는 그 허리 쪽으로 굳느냐 안 굳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이거는 그냥 진단을 위한 기준이지 진행을 보는 기준은 아니고요. 진행을 볼 때는 그레이드로 나누지는 않고 척추 마디마디마다 뼈가 붙어 있는 거를 우리가 그 점수로 해갖고 점수로 세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방법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연구에서만 사용하고 실제 환자에서는 그냥 사진 찍어서 어느 정도 붙었나 정도만 봅니다. 그래서 실제 CT 사진을 보면 이렇게 뼈가 녹은 게 확연하게 보이죠.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녹은 게 이게 뼈가 녹은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녹으니까 굉장히 아프겠죠. 당연히 못 걷고 쩔뚝거리고 아플 수밖에 없는 게 뼈를 갉아먹기 때문에 그래요. 면역세포가. 이걸 MRI를 찍어보면 여기가 하얗게 나와요. 그래서 현재 MRI를 이제 타 병원에서 많이 찍고 있는데 MRI를 찍는 이유는 그 엑스레이상 정상이 나왔을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간직성 척추염 진단 기준에는 뼈의 변화가 없으면 강성 척추염이라 진단을 못해요. 그래서 진단은 아닌데 그 전 단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CT에서 정상이 나왔다 그러면 이게 정말 이렇게 염증이 있어서 아픈 건지 뼈는 아직 안 녹았으니까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MRI를 찍게 되고 MRI에서 이렇게 하얗게 나왔다 그게 나오게 되면 이제 곧 거기에 뼈가 녹는 자국이 생겼구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아직은 강성 척추염이라고 진단을 못하지만 향후 조금 지나면 강성 척추염으로 가겠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럴 때 아마 이제 진단받으신 분들 중에 그냥 척추관절염이다 이렇게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얘기가 이제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직 뼈는 안 녹았는데 그 전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그 강성 척추염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그 전 단계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MRI만 갖고 진단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영상 검사가 다 정상이 나와버리면 여러 가지 혈액 검사와 증상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진단이 좀 어려운데 뭐 엑스레이나 CT에서 딱 떨어지면은 그때야 누구나 진단하기가 쉽고, 그게 정상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혈액 검사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백혈구의 혈액형이 B 타입이 이제 27번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소염제를 먹었을 때 확 좋아지느냐,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아져요. 그러니까 말초관절염이라고 하는 무릎이나 아킬레스건염 이런 거는 소염제에 반응이 없지만, 이제 척추, 천장관절염, 엉덩이 아픈 거하고 허리 아픈 거 이런 거는 소염제를 먹으면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틀 이내에 거의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소염제의 반응을 갖고도 우리가 반응이 있으면은 5배 확률이 높아지고 없으면은 없는 사람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실제 진단이 안 되고 그 아주 애매하면 소염제에 대한 반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이것 때문에도 진단이 늦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다른 데서 원인은 모르고 이제 정형외과에서 계속 소염제를 주게 되면 주면 좋아지니까, 환자가 먹으면 좋아지니까 그냥 큰 병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강성 척추염은 진단이 안 되고 이 약만 먹으면서 이렇게 서서히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아킬레스건염이 있으면은 3.4배 정도 높고, 포도막염이 있었으면 7.3배, 가족력이 있으면 6.4배, 그 다음에 말초관절염, 무릎이나 발목, 발등 이런 데가 있었으면 4배, 염증 수치가 증가되어 있으면 2배 정도 높아요. 그래서 혈액 검사를 다 해보고 그 다음에 증상을 다 물어봐야만 확실하게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약간 진단이 좀 늦어지거나 의심을 못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늦게 진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강직이 얼마큼 오느냐, 지금 한 10에서 30% 정도가 강직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강직이 오는 거는 이렇게 척추가 이런 식으로 점점점 여기 인대가 있는 부분이 염증으로 생긴 다음에 뼈로 바뀌면 결국 붙어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오는 거를 보고 저희가 이제 그 대나무 척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면 모양이 대나무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분도 굉장히 젊은 나이에 오신 분이에요. 20대 초반인데 저한테 온 지가 10년이 넘었으니까 그때 이미 허리가 다 굳어 있었던 분이거든요. 근데 다행히 고관절이 살아있어서 여기 보면 틈이 잘 있고 천장관절은 붙었지만, 그래서 딱 보면 강성 척추염이라고 왔을 때 보면은 아주 멀쩡해 보이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병을 몰라서 운동을 안 해서 허리는 굳었지만, 이분도 이제 헬스 트레이너 하시는 분인데 근육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목이랑 등이랑은 이제 이 이후로 약 먹고 운동을 많이 해서 이 상태에서 거의 그대로 유지되시는 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 이만큼 굳어도 사실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그 보여드렸던 고관절이고, 실제 완치가 가능하냐, 완치라는 개념을 쓰지는 않은데 관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무슨 차이가 있느냐, 언제든지 면역병이기 때문에 재발할 수가 있어요. 한번 면역이 생기면 면역이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사람마다 너무 틀려서 재발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막 난치병이다 혹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실제 이렇게 증상이 없는 상태로 간 다음에 재발만 막으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상당히 관해 상태를 유지하기가 쉬운 병입니다. 95%에서 거의 지금은 약들이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거의 99%까지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치료 목적은 합병증을 막고 진행 억제해서 아까처럼 뼈가 생겨버리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뼈가 생기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뼈가 그렇게 파괴되기 전에 막자, 그렇게 개념을 잡으면 되고, 그래서 조기 진단에서 조기 치료하면 이것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병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여러 가지 내과적인 질환들과 병들이 있지만 거기에 비해서는 훨씬 합병증도 적고 그 약도 굉장히 심플하고 치료도 좀 실제로는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5년 정도까지는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면서 진행을 안 하지만, 그 이후에 허리가 침범이 되면 서서히 이렇게 나빠지기 시작하고, 이만큼 굳는 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한 10년 정도에서 15년 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오는 환자들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나이에 한 30대도 안 됐는데도 전혀 모르고 지내면 그 나이에 이미 다 굳어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뭐 30대 넘었는데
엉덩이만 아파서 왔다. 그러면 그 환자는 사실상 이렇게 진행될 확률이 별로 없어요. 강직성 척추염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심한 타입으로 굳을 사람이었으면 모르고 지냈다라고 하면 대부분은 20대 후반 혹은 30대 초중반까지는 다 굳어서 오고, 만약에 그때까지도 안 굳었는데 그냥 아팠다 안 아팠다 한다라고 하면 사실 병 자체가 그렇게 센 병이 아니라서 좀 오히려 진행할 확률이 좀 낮은 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치료는 소염 진통제라고 얘기하는 항염증제, 그게 치료예요. 이게 진통제가 아니니까 이거를 많이 오해를 해서 나는 진통제를 안 먹겠다 하고 참다가 굳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염증을 떨어뜨리는 약이기 때문에 염증이 떨어지거든요. 염증을 떨어뜨리면 뼈가 안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을 막는 약이기 때문에 꼭 약을 드셔야 되고요. 항류마티스 약제, 이거는 이제 면역 억제제에 해당되는데, 강직성 척추염에서는 실제로 항류마티스 약제는 듣는 약이 거의 없어요. 설파살라진이라고 불리는 약도 듣는지 안 듣는지 약간 애매한데, 그 정도 약 빼고는 병이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자가 면역 질환이 아니고 자가 염증 질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면역제제가 안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양괴사인자 차단제는 굉장히 잘 듣는다. 그 다음에 다른데 이제 염증 부위에 만약에 뭐 그 아킬레스건염이나 힘줄이 붙어 있는 부분에 국수염증만 있다, 딴 데는 다 괜찮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만 우리가 그 종양괴사인자 차단제를 맞기는 좀 그렇잖아요. 비용도 많고 부작용도 있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스테로이드를 국소 주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런 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안 듣는다 그러면 그때 이런 종양괴사인자 차단제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소염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염증을 없애는 약이지 진통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관절의 손상을 막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이제 잘 모르면 그냥 진통제만 쓰는 경우가 있어요. 타이레놀이나 심지어 통증이 계속 안 들으면은 이제 마약성 진통제까지 쓰기도 하는데, 그런 걸 아무리 써도 안 들어요. 이거는 소염제로 쓰면은 확 듣는데, 이 병에서 이런 약제들은, 다른 약제들은 효과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척추를 둘러싸고 있는 힘줄이 굳어서 이렇게 뼈로, 이 힘줄이 뼈로 바뀌면 이게 다 연결이 돼가지고 대나무 척추처럼 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소염제는 먹여봤더니 이게 이제 10년 전에 나온 논문인데요. 실제 꾸준하게 복용한 그룹이 아플 때만 복용한 그룹보다 뼈가 굳는 게 덜했다라는 논문이 이때 나왔어요. 10년 전에. 그래서 그 전까지는 몰라서 이게 소염제도 그냥 꾸준히 안 먹였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소염제만 먹어도 이렇게 그 진행 속도를 반 정도는 다 진행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꾸준히 먹는 게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모든 사람이 하나도 안 아프고 괜찮은데도 먹어야 되느냐? 그건 이제 혈액 검사 수치로, 통증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라 염증이 아무리 높아도 하나도 안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인 염증 수치가 높으면 이 소염제를 먹던지 아니면은 뭐 그 종양괴사인자 차단제 주사제를 쓰던지 어떻게든 혈액에 나오는 염증 수치는 정상화시키고, 정상화시키도록 약을 계속 올리는 거고, 그게 정상이면 약을 계속 줄여나가서 아플 때만 먹는다든지 이렇게 끊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를 잘하면 이렇게 굉장히 심하게 고관절도 많이 좁아져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많이 좁아져 있었는데 거의 이게 18년이나 지났나? 네, 하여튼 뭐 이 정도 지난 다음에 보니까 고관절 틈도 좀 늘어났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염증을 잘 조절하면 그 조기 진단만 되면 사실상 이게 관절 기능이 다시 안 돌아온다고 하지만, 이렇게 실제로는 연골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좀 재생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조기에 해서 약을 꾸준히 먹고 운동을 꾸준히 한다면 어느 정도는 되돌릴 수도 있지 않는가라고 하고요. 종양괴사인자 차단제는 항염증제에 실패하면 쓰게 되고요. 한 80% 정도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이 주사제를 맞는 사람들은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종양괴사인자라는 게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기 때문에 얘만 공격하는 항체를 만들어 가지고 딱 붙이면 얘가 이제 염증을 못 일으키는 거죠. 근데 이제 기존에 쓰이던 소염제나 이런 거는 모든 염증을 다 줄이는 거라 다른 관절염에서도 다 쓰이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강직성 척추염에서는 뼈를 녹이는 물질이 이 물질이기 때문에 뼈를 녹이는 거를 막기 위해서 그거를 막는 데는
이 차단제가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현재 나와 있는 건 이렇게 5가지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와 있고 향후에도 여러 가지 약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척추에 이렇게 하얀 부분이 염증인데 이렇게 종양개사인자 차단제를 쓰고 나면 이렇게 다 없어진다. 그래서 그 소염제보다 훨씬 효과가 좋고 아주 좋은 약이긴 하지만 소염제만 먹어도 한 70%는 다 없어지니까 그 이외에 이제 소염제가 안 듣는 케이스에서 이런 주사제를 쓰면 또 거의 한 80~90%는 없어지니까 실제로 여기에 효과가 없어서 이런 주사제를 쓰는데도 효과가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일부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제 환자분들 중에 저한테 와가지고 계속 왜 아프냐 이렇게 뭐 하시는 분들 중에 이게 강성 척추염 때문에 아픈 거는 사실 약으로 굉장히 잘 조절이 되는데 많은 환자들이 이 안에 이제 그 섬유근통 증후군이나 그 다음에 일반적인 요통 이런 게 다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섞여 있는 통증은 이런 종양개사인자 차단제를 써도 효과가 없고 소염제를 써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건 또 따로 진통제나 근육이완제나 항우울제나 이런 거를 같이 쓰면서 같이 통증을 또 컨트롤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강성 척추염 때문에 오는 통증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이제 통증이 오래되면 그런 통증도 상당히 같이 많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류는 이제 엠브렐은 이제 이렇게 생겨가지고 주사제를 자기가 자가로 놓는 주사고, 레미케이드나 램시마는 이렇게 링거로 해서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휴미라도 자가 주사죠. 맞는 기간들이 다 틀려요. 이거는 4주에 한 번 맞는 심포니는. 그래서 이게 제일 마지막에 나온 거고요. 그래서 뭐 주사제들은 각각의 이제 그 종류별로 많이 나와 있지만 뭐 효과나 그 다음에 그 부작용이나 안정성 면은 거의 다 비슷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기 몸에 맞는 거가 하나가 안 맞으면 딴 걸로 바꿔서 이렇게 맞는 걸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종양인자 이제 그 괴사인자 차단제를 쓰면 경우들이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이 환자도 그 보면은 25세 남자였고요. 이분이 다리가 완전히 펴지질 않았었어요. 처음에 올 때. 이분 말고도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정형외과 가면 인공관절을 하자고 하거든요. 이 환자도 인공관절 하자고 이미 다 그 수술 날짜까지 잡았던 환자인데, 수술하기 전에 한번 염증을 컨트롤해서 얼마나 좋아지나 다시 한번 해보자 해서 그 사이에 이제 그 TNF 블러커인 주사제를 썼더니 3개월 이내에 확 좋아져 가지고 수술을 안 할 수 있었던 환자고, 지금 한 10년 이상 됐는데 이분도 잘 주사 맞으면서 지금 거의 통증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심각한 합병증이나 있을 때 현재로서 옛날에 소염제밖에 없었을 때는 그것만 안 들으면 어찌할 바가 없어서 할 방법이 없어서 수술을 하거나 했지만, 지금은 이제 옵션이 더 생겼기 때문에 좀 치료 방법이 옛날보다는 좀 더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뭐 비약물적 치료를 반드시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절에 염증이 없어도 안 움직이면 금방 굳어요. 그래서 그 관절 주위는 깁스를 하면 절대 안 되고, 아프다고 스플린트를 대거나 뭐를 이제 정형외과에서 많이 대거든요. 그런 걸 대더라도 운동 범위를 안 움직여주면 그 관절은 2~3주만 지나도 다 굳어버리기 때문에, 뭐 젊은 사람이야 그 이후에 운동하면 회복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나이 들수록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지니까, 강성 척추염도 굳는 게 대부분 뼈가 생겨서 굳는 것보다 뼈가 생기기 전에 이미 그거를 뻣뻣해서 안 움직여서 먼저 굳고 뼈는 나중에 자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뻣뻣한 거를 계속 풀어주고 운동을 해줘야만 힘줄이 고무줄처럼 부드러운 힘줄이 딱딱해지면은 이게 안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그거를 계속 탄력을 유지하려면 정말 지속적으로 계속 운동을 해줘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실제로 이렇게 굽은 사람도 다 굽은 것 같지만 운동하고 막 거기 등 쪽으로 지압하고 하면 이렇게 펴져서 자세가 잡히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이분이 또 운동을 안 하면 또 이렇게 숙여지겠죠. 이건 아직 완전히 안 굳은 거니까. 근데 실제 이제 우리 병원에서 김기택 교수님이 수술 많이 하시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해도 안 펴질 정도로 뼈가 굳어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똑바로 못 눕고 하니까 실제 펴는 수술로 좀 정면을 볼 수 있게 하고 누워있게 할 수는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런 경우는 좀 요새는 많지 않다. 옛날에는 뭔지 모르고 치료를 못해서 좀 많았지만,
운동 방법은 또 많이 물어보시는데 실제로는 개개인별로 다 틀려요. 그래서 뭐를 하지 말아라 이런 운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장관절만 있는 경우는 엉덩이가 많이 아픈데 약 먹으면은 확 좋아지거든요. 좋아지고 나면 관절을 아까 안 움직이면 굳는다 그랬잖아요. 많이 움직이는 운동이 더 좋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테니스나 스쿼시, 축구, 요가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많이 움직여줘서 척추가 움직여주면 굳는 걸 막을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이미 왔는데 뼈가 굳어 있다. 그러면 그때는 목표가 달라지는데 자세를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 잡는데 가장 중요한 좋은 운동은 수영입니다. 그래서 수영은 자유형을 권하는데 자유형을 하게 되면 이제 몸을 펴야 되니까 자꾸 뒤로 제끼게 되죠. 뒤로 자꾸 제끼면 이제 앞으로 숙여지는 걸 막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숨 쉬기 위해서 목을 돌리니까 목이 막 그 굳는 걸 막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갈비뼈가 붙어있는 여기도 관절을 침범하거든요. 이게 침범하면은 크게 들이마시는 게 자꾸 더 폐활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따가 아마 그 운동 범위 재는 거를 가르쳐 드릴 텐데, 그런 것도 이 자꾸 수영을 하게 되면 늘어나니까 굉장히 좋아서, 척추 쪽에 강직이 이미 진행이 돼가지고 자세가 약간 굽어지고 있다, 중심이 이미 무너졌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수영을 열심히 해서 등을 피셔야 돼요. 펴는 데 목적을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완전히 굳어서 운동을 해도 안 펴질 정도가 됐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부딪히면 골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를 탄다든가 할 때도 머리까지 다 받쳐야 되고, 충격을 받았을 때 경추가 굳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또 한 가지 심각한 합병증 중에 하나가 다 굳은 환자의 경우에 충격을 받았을 때 경추가 골절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전신마비가 올 수 있는데, 이게 경추골절이 일반인들이 안 올 수 있는 작은 충격으로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이제 그 충격이 가해지는 걸 피해야 되고요. 고관절 운동은 이제 뭐 기마 자세나 이런 거 이렇게 해서 고관절을 자꾸 내리면 고관절 운동 범위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고관절은 주로 다리를 벌리는 게 안 되기 때문에 다리를 벌리는 운동 쪽으로 계속 하셔야 되고, 다리를 벌리고 그 다음에 이 발 모양을 일자로 해서 자꾸 앉아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고관절이 틀어지는 운동을 좀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걸 가슴에 붙이도록 계속 운동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벌리는 운동하고 해서 이것도 운동 안 하면은 굳어요. 굳어서 그 고관절도 하면은 다 운동 범위가 늘어나거든요. 척추는 이런 이제 그 요가 자세인데 고양이 자세라고 해갖고 최대한 등을 꺾고 허리를 꺾고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꺾는 운동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운동 범위 운동하는 거는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그걸 그냥 참조하시면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되고요. 뭐 고관절 운동하고 그 다음에 목 운동이랑 있으니까요. 이게 저희가 운동 동영상 올리는 건 굉장히 천천히 한 건데 그렇게 천천히 따라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사실 준비 운동처럼 몇 번만 틀어줘도 충분히 풀리기 때문에 아침에 한 번 정도 척추 좀 풀어주고 자기 전에 한 번 풀어주고 이 정도만 하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행 정도 평가는 이따가 우리 간호사가 좀 자세히 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걸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한 거는 키를 측정하는 거. 진행이 점점 되면은 이렇게 숙여지니까 키가 작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통증이 없다 보니까 잘 몰라요. 얘기를 누군가가 자꾸 해주고 본인이 키를 재서 키가 주는구나 라는 걸 느껴야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걸로 편리하게 쉽게 잴 수가 있고, 허리 운동 범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슴 둘레를 크게 가장 최대 흡기를 해서 최대한 숨을 들이쉬고 그 다음에 내쉬고, 그 가슴 둘레의 차이가 우리가 정상이 한 2.5cm에서 한 5cm로 보거든요. 그거보다 줄어들면은 이제 점점 이 흉추 이쪽 갈비뼈랑 뒤가 이제 굳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목을 이제 돌렸을 때 각도가 원래 여기까지 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안 오고 굳으면 약간씩 이게 콧날이 조금씩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측정을 해볼 수가 있고, 고관절 벌려서 다리 사이인데 요거는 이따가 저기 사진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느냐,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같고, 임신 시 치료는 사실상 강석 척추염약은 굉장히 임신하고 별 관련이 없는 소염제라
그 우리가 B라고 그러는데 크게는 문제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시에 치료하기가 어려운 약은 아니고 그 주사제조차도 B등급이기 때문에 이제 크게 태아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없고, 실제로 그 산모가 엄마가 염증이 더 높으면 그게 태아한테 더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목표는 염증을 더 컨트롤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유전병이다라는 얘기는 보통 한 20% 정도 확률인데, 이건 확률이라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평균적이라는 거고, 실제로 생길 확률은 가족 간에 아무도 안 생길 수도 있고, 그 가족에 뭐 3명 낳았어요 3명이 다 생길 수도 있고, 두 엄마가 뭘 갖고 있느냐도 되게 중요해서 서로 유전자가 완전히 비빔밥처럼 딱 섞이기 때문에 섞였을 때 그게 보호하는 유전자들이 있느냐, 어떻게 발현되느냐에 따라 생기는 거라, 실제로는 뭐 있다고 해서 다 생기는 유전병은 아니고 다른 병보다 약간 유전적 소인이 높은 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증상이 없는 사람들 검사해야 되느냐,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냥 검사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있어도 양성이 있었을 때 걸릴 확률이 한 20% 정도 돼요. 안 걸릴 확률이 80%거든요. 거꾸로 보면. 그래서 검사를 해서 양성 나오면 계속 걱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증상이 생기면 검사를 해라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굳이 꼭, 그리고 없는 사람도 생기기 때문에. 종양배사인자 차단제는 현재 보험 기준은 항염제를 2가지 이상, 그 다음에 다른 약제까지 써서 3개월 이상 투여를 해야, 했는데도 많이 아파야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수술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고요. 한 번 맞으면 계속 맞아야 되느냐, 또 병이 안 좋아서 우리가 약을 쓰는 거라 혈압약이랑 똑같아요. 혈압약도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거든요. 저 혈압약을 드셔야 되겠는데요 하면, 한 번 먹으면 이거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지 않냐. 그런데 그게 혈압이 조절이 안 되니까 먹는 거지, 잘만 조절되면야 끊을 수 있죠. 이것도 염증이 조절되면 다 줄일 수 있어요. 시작한다고 해서 끝까지 맞아야 되는 게 아니고 병이 안 끝나기 때문에 끝까지 맞게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 강성 척추염이라는 병은 대개의 경우에는 젊었을 때 굉장히 세고, 나이가 들면은 이제 40대 넘어가면서부터 점차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 젊었을 때 주사 맞은 사람들이 나중에 넘어가면 좀 끊을 수 있는 확률들이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좀 염증을 빨리 줄일 때 소염제가 안 들으면 뼈가 망가지기 전에 빨리 치료를 하면 되겠고, 실제로 중단을 할 수 있는 확률도 초기에 치료했을수록 중단했을 때 재발할 확률이 좀 떨어지고, 이미 만성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맞게 된 경우는 줄이면은 또 다시 재발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계속 맞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초기 10에서 15년간 진행을 다 하기 때문에 이때 빨리 치료를 해서 진행을 늦춰야 된다. 모든 병이 다 똑같은 거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리 심각한 병은 아니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데, 약이 굉장히 잘 되는 병이에요. 그래서 초기에만 진단을 하면 약물 치료도, 약도 류마티스 관절염만큼 그렇게 독한 약을 쓰지 않아요. 그 정도 약만 써도 진행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빨리 진단을 해서 안 아프다고 병원에 안 오면 안 되고, 모니터링을 계속 하면서 치료를 잘하면 거의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는 병이고, 실제 뭐 제 환자들 중에서 제가 강의 때마다 얘기하지만 뭐 육체적으로 많은 거를 하는 환자들이 많아요. 뭐 심지어 격투기를 하는 선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저한테 왔던 환자 중에 그 축구 하시는 분도 있어요. 국가대표로 다 있는 축구 선수도 있고, 뭐 무용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 이게 병이 있다고 해서 뭐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치료만 잘하고 뭐 소염제 먹으면 엄청 좋아지는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할 만한 병은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질문 받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